그저께부터 좀 아팠는데 그 염증이 생겼어요. 손가락 통증이라고, 마디 통증.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그저께는 그냥 조금 아팠는데 어저께는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 병원 갔는데 이제 손가락 마디 통증이라고 뭐라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염증이 있었고, 예전에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가락 관절에서 약간 그 뼈가 약간 부스러진 게 좀 있고, 근데 그건 옛날 거고, 이번에는 그 관절에, 손가락 관절에 그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왼손잡이다 보니까 왼손으로 맥주 따르고 주로 뭐 이렇게 뭐 재료 만들고 뭐 날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며칠 좀 힘들었어요. 지난 주가 바빠가지고. 내가 앉아있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피로도가 쌓였나봐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물치료를 받고, 그래도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물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게를 쉬기로 했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붕대를 감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만 이렇게 가게를 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저녁에 통증이 심하니까 자기 전에 이제 해야겠죠. 낮에는 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주먹을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파서 주먹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고 그래가지고 일찍 방송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17회 엑솔타임즈 쇼 2023년 5월 23일 인드라가 오늘 방송 오후 6시에 하는 이유, CFR, VOA, 조은정, 이든영, 성렬영, 김태우, 추국일 학생의 소리, 백색나무, 오토기어, 새드림, 노스트룸, 폴리나조, 귀검, 누리호,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경제부터 할까요? 경제, CFR, 귀검, 화세코, 창문형 에어컨, 오토기어, 월택남,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국토교통부, 매일경제, 돈되는 상식, 중견기업, 옳은소리, 추구길, 그 다음에 알리아 홈즈, 이런 제목입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을 사서 자가 설치하였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는데 귀금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친구가 뭐든 간에 가전주부던가 두 친구가 뭐든 간에 리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소개한 파세코하고 이제 LG 비교. 근데 이제 그 창문형 에어컨을 만든 거는 이제 이 파세코가 하고, 그 다음에 LG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타샤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낫지 않냐, 그래서 LG를 사자 그랬는데 저는 뭐 이 친구 영상을 참고해서 파세코를 샀습니다. 23년 최신형을 파세코 홈페이지에서 샀어요. 최신형이지만 제일 비싼 거 말고 74만원짜리를 사서 3만원 할인 받아서 샀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기타 비용 없고, 뭐 기사 설치비도 없죠. 뭐 실외기도 필요 없는 게 그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인데, 아들이 이렇게 왜 이제 실외기 문제 때문에 거실에 설치하고 아이들 방은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아이가 워낙 더위를 많이 타니까 아이 방에 설치했습니다.
둘째 방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둘째는 군대 가고 군대 갔고, 예, 군대 갔나요? 군대 갔다 와도 또 기숙사 생활이나 이제 하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휴가 온다고 하네요. 네. 이달 말에 첫 휴가 온다고 합니다. 귀곰. 그래서 여기 인드라가 이렇게 뭐 이렇게 추천하면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요. 뭐 이렇게 스폰과 기부 행사 이런 걸 가졌네요. 자, 다음에 돈 되는 상식, 입출금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 보이스피싱 예방이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괜찮은 예방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예, 해외들 동남아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찾을 수 없다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요. 대신 당했다 치면 빠른 신고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수사 능력은 없어도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 하고, 그 경찰의 신고를 서를 받아가지고 그 즉시 자신의 주거래 은행과 을 먼저 가서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되는데, 또 얘네들이 이 사기꾼 수법들이 대부분 자기 주거래 은행은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계좌를 새로 만들어요. 지 멋대로. 그래서 전체 이 보이스피싱 당하게 되면 이 전체 자신이 지금 어떤 계좌를 다 열고 있나, 예금하고 보험하고 증권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여기에 개설을 또 안 했는데 계좌가 개설된 데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데 카드가 발급되고, 거기서 대출이 일어나서, 또 그거를 증권 계좌로 옮겨가지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증권 계좌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또 돈을 또 맨 처음에 한 400만 원인가 380만 원, 그 정도를 대출을 일으키고, 그거를 10만 원, 100만 원 단위, 5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로 또 이렇게, 일단은 그 380만 원을 증권사에 옮겨놓고, 그 증권사에서 다시, 무슨 농협이다, 무슨 기업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10만 원 단위로 쪼개서 다시 계좌 이체를 해요, 걔네들이. 근데 그 계좌들이 다 대포 통장이거나 이상한 통장이에요. 저는 걔네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한 10군데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주거래 통장만 이상 변동이 없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새 계좌로 만든 통장을 다시 100만 원짜리 나오면 10만 원 단위, 만 원 단위로 계속 계좌 시켜가지고 세탁을 시켜요. 그럼 사실상 그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신고를 빨리 했기 때문에 은행 돈 대부분은 제가 그거를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상품권 구매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못 찾는다고 봐야 돼서 저는 한 6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60만 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제가 신고를 해서 계좌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회수했고요. 범인은 못 찾는다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이렇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방 조치는 간단한 거죠. 그 전세 사기하고도 비슷한데, 일단은 ATM기에 가서 안경 쓰고 수상하게 뭐다 깊게 눌러 쓰고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좌에서 그러니까 계좌 인출, 현금 인출기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오픈뱅킹, 비대면 계좌에서 오픈뱅킹 되잖아요. 이 오픈뱅킹 계좌로 이제 이렇게 보이스피싱 애들이 수법을 쓰기 때문에 오픈뱅킹 개설한 날로부터 3일 동안은 인출금을 제한시키면은 상당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겠다. 전세 사기 부분도 그런 거잖아요. 등기부등본 딱 뗀 날, 계약한 날에 은행 대출을 실행해 버리면 뭐 말로는 등기부등본 직원이 은행에 전화 통화만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일일이 언제 다 합니까? 등기부등본 하는 사람들은 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잠시만요. 병원에서 전화. 여보세요? 네,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그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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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면?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까 이거 다친 거 병원에서 연락 온 거예요. 이왕 피를 뽑았으니까 혈당도 체크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뭐였든 간에 그 하여튼간 보이스피싱 조심하고 어이없이 당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거에 신경 쓸 때 당한다 이거죠. 어이없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도 저야 이제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출 뭐죠? 그 부동산 사원 측에서 등기부등본을 법제하는 방안이 그런 법률안이 나와야 된다. 법제화가 되면은 그렇게 그러한 그 법안에는 등기소 직원과 은행 직원들 사이에 그러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오겠죠.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근데 그것은 박정희 정부 때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법제화를 해야 된다. 그거는 지금 차기 총선 과제죠. 총선에서 국힘당이 압승을 거둬야만이 이러한 것이 제도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안심하고 인터넷에서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다. 전자정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전세 자금 문제를 정부 초기서부터 줄곧 강조했죠.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문좀비 때 무능부패 문좀비 때 책임을 져야 돼. 문좀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지들이 벌려놓고 마치 자기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좌익파시어들의 특징이죠. 뭐 이거 국민건강보험도 인드라가 5년 내내 문전비가 무능부패했다. 모든 공기업을 한전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을 적자 상태로 만들었고 연금보험, 건강보험도 더 누더기로 만들었죠. 국민건강보험 그 문전비 때 책임자를 인드라가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죠. 많이 빼먹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자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박근혜 정부로 이전으로 돌아가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어쨌든 청년들 이게 이제 노인분들 문제이긴 한데 이거 가만 생각하면 가족으로 생각하면 청년 세대에게 더 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 이거죠. 어르신들 모셔야 되는데 자기 살기도 힘든데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서 살아가시도록 연금 같은 게 그런 게 보통 노를 대비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이런 대비를 못하면은 고스란히 청년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차이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 차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한국은 또 실손보험도 잘 돼 있는 편이죠. 저 역시 실손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제도죠.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일자리 소득 복지 기업 발전을 보장하는 제도죠.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커서 대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대기업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중소기업 때는 특혜받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굉장한, 대기업은 뭐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범한다 해서 대기업은 어떤 특정한 데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규제가 대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불리를 따지면은 중소기업들이 규모를 늘리지, 일자리를 늘릴 생각이 없어진다 이거죠. 상사가 잘 돼서 매출이 늘어서 공장을 신설하고 뭐 근로자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린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은 이제 안심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문전비 때는 뭘 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망친 것만 재벌 3세 망란이라니까요.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북일 이번 G7 수낙 영국 총리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리스크를 줄인다. 중국 없는 경제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드 때 중공의 그 패권주의적 정책,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파시적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 대응을 한다. 이런 게 G7다.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여러분, 줄곧 G5로부터 시작한 그것은 1913년 데이비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된 이후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 5개국과 그 다음에 이게 유엔은 버트란트 러셀이 전임 금융황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승국 중심으로, 그 다음에 BIS 신현성 경작자가 있는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로스차일드가 1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BIS 국제결제은행이 73년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죠. 오늘날에는 연준이 영향력이 있지만 과거에는 BIS가 국제결제은행이 영향력이 있었고, 연준이 영향력이 생긴 연후에도 바젤위원회 이런 것들이 국제결제은행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데에 대응해서 G5의 특징은 5개국의 재무부 장관 회의다 이거죠. 유엔은 외무부,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이라면, 은행장이라면, 이쪽에 G5는 각국의 재무부 장관 회의가 중심이다. 그래서 인드라가 2010년대부터 12년, 13년부터 계속 G5에 대해서 거론하고, 한국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국유원에게 제안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이게 G20, G16 이러고, 그때 한국이
없냐?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도 뭐 제가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여기서 G5의 핵심은 경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경정유착이 핵심이거든요.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제를 중심으로 이 경제적 세계적인 국제 경제 틀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그러한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무장관회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여기 재무부 장관에게 더해서 중앙은행장이 오는, 그리고 나중에 정상회담까지 대통령들, 총리가 이런 사람들까지 오는 이러한 3중 구조로 돼 있다. 이제 크게는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G7의 밑바닥 신부 구조고, 표면 구조는 정상회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겉으로 G7에서 드러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이가 첫 번째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G7답게 경제적인 이슈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뭐냐? 중국이 한국의 사드나 뭐 여러 가지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의 경제 보복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주된 과제가 된 것이고, 여기에 어떠한 라운드 테이블이 조만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 G7에서 이벤트로 일본에서 이런 히로시마에서 벌어졌잖아.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핵전쟁 운운하는 이 마당에 일본 원폭이 떨어진 히로시마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출신이다. 그래서 뽑은 겁니다. 국외부원이 기시다를 임명한 것은 히로시마 출신이고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임명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 기시다인들아, 이제 반쪽 아베하고 기시다는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시다를 좀 더 부각시켜야만이 기시다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반쪽 아베 파벌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게 하려면 우리는 반쪽 아베 파벌을 반대하고 기시다를 응원해야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반쪽 민주당, 반쪽 정은, 반쪽 민주당, 문전비, 주명이 반쪽 노면 이런 애들을 반대하고 성렬형을 응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점은 명백히 인드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벤트는 바로 젤렌스키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방문한 곳은 영국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뜻밖에도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빈살만을 만났죠.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인데, 여태까지 사우디 하게 되면은 뭐 중국과 위안화 동맹을 맺는다, 뭐 러시아와 독자 외교를 한다, 이란과 화해한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위본론을 최소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죠? 큰 판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큰 판에서 사우디의 역할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사우디 만나고 그 다음에 왔잖아, 한국으로. 아주 한국이래, 일본으로 왔. 젤렌스키가 떴긴 하지만 소소하게 인도네시아, 인도도 왔잖아요. 그다음 아프리카 의장도 오고, 베트남도 왔잖아요.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인도도 맨날 무슨 뭐 독자, 중국하고 어제 독자로 한다만 했는데 왔잖아요. 이러한 것이 큰 그림에서 각 국가에서 나름대로 국외부원이 큰 판을 깔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무조건 냉전적 관점으로만 이렇게 보면 왜 인도 애가 왜 왔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인들아 늘 권하는 게 뭐죠? CFR은 최소한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된다. 매일 가서 확인해도 되지. 이게 제일 좋지만 적어도 CFR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는 게 세계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찌라시만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고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착각할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G7이 이렇게 한 다음에 대중국 견제정책을 만든 직후에 이든영이 중국 미중 어떤 해빙 무드가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내 뉴스가. 이거 뭐냐? 미국이 이중 플레이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되게 또 한국 찌라시는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것들에다 CFR 기사를 보게 되면 쉽게 이해돼요. CFR에서 인드라가 소개했어요. 그 기사를 해체 번역으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소개했죠. 거기에 CFR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때 만들었던 이 관세 조치는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미국이 먼저 이런 국제관계, 국제무역, 자유무역을 해쳤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명분에서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이거예요. 실리도 그다지 없다. 그럼 어떻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든영 때까지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겠다. 이러한 관세를 없애겠다. 그런 게 해빙 무드로 이제 한국 찌라시는 보도하는 거죠. 그러면 진상은 뭐냐? 진실은 뭐냐? 그쪽에서 CFR에서 내놓는 대안은 지금처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이 항상 게임룰을 깨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쭝꽁 애들이나 푸딩, 반쪽 노면, 문좀비, 반쪽 정은이 좋아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패스트 프렌드들이 좋아할 짓을 트럼프가 한다 이거죠. 이렇게 돼서는 국제 관계가 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어설픈 반중이고 반면교사고 트럼프식으로 반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파시즘적 반중이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반중, CFR식 이든영 반중은 어떤 것이냐? 친미 반중. 그래서 이 친미 반중은 어떤 관점이냐면 미국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같이 한다 이거죠.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미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혼자 하면 반미만 전 세계에 가득하겠죠. 근데 같이 하게 되면 미국이 실리적으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더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고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대중국 견제, 대중공 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 트럼프 때 했던 그 관세 문제들을 없애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공정 경쟁, 국제 경제 질서에서 마카파처럼 행동하는 쭝꽁의 문제를 공동 대치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으로나 실리나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지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미중 관계에서 그런 어떤 관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G7에서 동맹국들과 이런 규제안을 만든 다음에 없앤다 이거죠. 이걸 규제안을 만들면 필요가 없으니까 당장 없애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만들어지면 이게 유명무실해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미중 간의 해빙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쭝꽁이 비난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래서 국내 찌라시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눈 버려요. 안구 정화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CFR, VOA, 자유의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아니면 뭐 서방 진영 뉴스를 보세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아요. BBC,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뭐 CBS,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뭐 미국 방송만 그러면은 뭐 BBC에 뭐 여러 방송들 있잖아요. 영국 방송, 텔레그래프, 인디펜던트, 프랑스 방송. 국내 찌라시만 안 보면 돼요. 국내 찌라시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국제 정세를 읽는 법을 다 망각해버리고 커다란 오류에 빠집니다. 달러가 휴지가 되는 거 아닌가? 세계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가짜 음모론, 가짜 뉴스에 세뇌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찌라시만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사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G7의 특징은 후진국형 정경유착이 아니라 선진국형 경정유착, 제3세계 성장 중심 신자유 투자를 위한 재무부 장관 중심이라는 거. 인드라가 제안한 연구부채 기반 달러 체제 이행을 위한 후기 신자주의 체제를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장관 협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면 브라질과 쭝꽁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도 큰 틀에, 구기본 큰 틀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놔도 되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라는 건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더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동유럽이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원하고 있잖아요. 돈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그러한 어떠한 부분적으로 부족한 돈들을 위안화가 좀 담당해 주는 건 구기본이 큰 그림에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한 빈틈을 노리고 한국의 경제력도 크게 해서 한국 돈도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여지도 있습니다. 제3세계 발전하려면, 경제 전환시키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반쪽민당이나 이런 좌우의 파시스트를 극복하면 훨씬 더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인들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F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사 이게 아까 그 얘기죠. 해빙.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이 핵무기 만드는데 뭐 반쪽 정은 왜 못 만드냐,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게 우리 좌우의 파시스트들이 지금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전혀 국제 정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기가 파시스트라는 걸 인식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개발과 관련해서도 운전비 때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누리호가 계속 실패하고 성예령 때 와서야 비로소 성공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때는 나사에서 그 스페이스X 머스크만 인정했죠. 그죠? 아마존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든형이 되면서 우주 개발에서도 아마존, 그 블루 오리진, 베조스도 우주 개발 경쟁 허가권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때 독점을 누리던 이제 우주 경쟁에서는 수혜를 누리다가 이든형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인가 공장이 있었죠, 본사가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서 너 우주 경쟁에서 우주 개발에서는 특혜 받았지, 자동차에서 얄짤없다고 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머스크가 불만을 토로한 거죠, 인터뷰에서. 그래서 자기는 텍사스로 왔다. 쌤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의 지금 우주항공 개발에서 선두주자는 지금 하나죠. 예, 이런 하나가 육해공, 모든 것들을 가진 방위 사업에 한국의 방위 산업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의 사회이사가 부시 가문이다. 이게 라인이 있다 이거죠. 예, 국위본 귀족은 과거에 인디라가 분리했던 세 가지 분파는 진짜 이미 해쳤습니다. 예.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해체됐어요. 그러면 해쳐 모여야 하는데 그 분파는 아직 인디라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에 인맥은 있거든요. 사업하다 보면 인맥이 있거든요. 왜 굳이 일론 머스크는 삼성전자와 연관을 가질까? 예를 들면 구글은 왜 굳이 LG와 자꾸 작업을 하려고 그럴까?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삼성하고 왜 IBM은 연관을 갖나? 예.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기업과 일본의 대기업, 유럽의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 이 글로벌 기업들 간에는 서로 간에 인맥 구축이 돼 있어요. 예, 그 인맥대로 움직인다. 그게 바로 구경 귀족의 어떤 분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인맥대로 서로 간에 사업 제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한국에 제의한 게 삼성전자와 그 어떤 테슬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문제, 이런 건 연기가 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머스크는 자유우파고, 뭐 베이저스는 자유좌파 노선, 뭐 이 정도. 저는 자유좌파나 자유우파 다 지지하잖아요. 이런 틀 내에서는 저는 이런 경쟁 체제, 독점은 반대하니까 경쟁 체제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제대로 한 말대로, 적을수록 좋고 친구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자유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요. 이들의 어떤 큰 그림은 다 국익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스페이스X에서 사우디 여성 우주인 출마, 트위터에 이제 지분 투자할 때도 이쪽에 그 아랍인들이 투자 많이 했죠. 트위터 인수할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또 하필이면 또 여성 우주인 이런 것들이 빈살만의 업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론맨, 이게 남아공에 있었군요. 이게 미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론맨, 왜 영화에 아이론맨 영화에 뭐 미사일 공격받고 하는 그 건물 있죠? 이게 있네요. 이 건물 본 인상은 이게 뭐랄까, 그 뉴욕의 그 최고층 빌딩 안에 있는 그 실내 인테리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요게 조금 더 모더니즘과 클래식을 이렇게 결합한 거고, 저쪽은 순수하게 모더니즘, 미니멀리즘으로 간 건데, 취향은 여러분 다 각자 취향이 다 있겠죠. 이건 아무래도 약간 보니까 조금 더 오래된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취향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참고로 제 취향은 저번에 했던 그 발리 포스트 모던적 건축에 더 취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건 국토교통부, 그래서 2층 전기버스 하면은 이제 중국 버스, 거기에 부조리, 비리, 보조금을 노린 어떤 이상한 에디슨 모터스 하면 뭔가 이렇게 지명이 이렇게 다 떠올리는 그런 것 없이 이 전기버스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잘 하길 바라고요. 오토기어 이 뭐냐 뭐 예. 인드라 강조하는 괜히 인드라가 자동차 전문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토기어를 내세운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죠. 오토기어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전문 식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괜히 그냥 요즘 중국 대리가 유행이라고 중국 때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분은 무작정 현기차 칭찬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YD가 70대 불났다. 사실은 그 이상이 꽤 뻔하다.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체 지금 누가 BYD가 뭐 세계 1위고 중국이 뭐 자동차 왕국으로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떠드는 애들이 찌라시들이지. 국내 찌라시들. 국내 찌라시들이다. 물론 이 소스의 원천은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거냐면은 일본 경제가 90년대 반도체다 조선이다 막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일본이 온다. 국유본의 어떤 특유의 호들갑 상대를 과대평가하는 것. 그래서 그 겁주어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러한 데서 소스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통계를 슬쩍 만들어서 중국이 지금 막 당장 세계 미국 경제를 압도하는 것처럼 그런 통계를 보여야만이 거기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 시민이나 전 세계 시민들이 반중에 경계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 한국 찌라시들은 특히 좌이파쇼 찌라시들은 살짝 가공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마치 그 미국의 기밀 자료를 러시아 간첩이나 중공 간첩들이 가공해서 유튜브에 퍼뜨리듯이 한국 찌라시대의 문제는 그런 어떠한 의도를 가진 국기본 의도를 곡해해서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공에게 중공은 큰 나라고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니까 중공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문준비식 외교관 세계 세뇌시킬 목적으로 문준비식 좌익파시 무능부패한 애들을 외교 정책 혼밥 먹던 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환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월특남 엔비디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각국에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계속 쌓아놓고 있다. 근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혼자 너무 독주하는 것은 인들아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자본경제의 어떤 시스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AMD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경쟁업체가 좀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엔비디아가 독점적 수혜를 누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엔비디아가 타고난 안목으로 쭉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합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아마 대만계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TMSC 뒤에 대만 업체 반도체 업체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난국에 처해 있는데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저는 중공과 대만 사이의 전쟁은 2020년대에는 없을 것이다. 일어날 확률은 0.1%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맹꽁이 시파르가 함부로 대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만이 위험하다 이러면 TMS 주가가 폭락하겠죠.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엔비디아도 역시도 주가가 폭락할 때 사놨으면 위기가 기회다 항상. 그래서 그 가치, 그 기업의 가치를 봐야지 당장의 뉴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미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압박에 비트코인 두 개사가 탈출.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닌 뭐 싱가포르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가서 매매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기관 둘이 나갔으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이 어떤 4년마다 벌어지는 반감기 그런 어떤 차트가 똑같지 않을지언정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올 초를 제외하고서는 점차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주가나 그 암호화폐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 기업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뉴스나 이런 것이로 그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나 암호화폐 시총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무엇이 주가나 시총을 올리나? 유동성이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만큼 집값이든 주가든 다 오르게 돼 있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주가든 무엇이든 부동산이든 하락하게 돼 있어요. 실탄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호재가 떠들어도 오르지 않고, 실탄이 많으면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럼 유동성을 좌우하는 게 뭐죠? 부채 협상이죠. 하반기인들아 강조했던 게 부채 협상. 뭐 당장 뭐 일주일 한 달 이거 갖고는 말할 수 없지만 6개월 정도,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기회가 온다. 그때 저점을 노리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단타를 먹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건 각자 실력이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당국이 섹이죠. 섹이 규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다. 상품으로 보면 괜찮은데 증권으로 본다 이거죠. 그런 것은 기조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논란이 확정이 나면 암호화폐 시장도 제 갈 길 갑니다. 근데 이제 증권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 논란 때문에 뭐 흔들리는 거 보시지, 뉴스가 확정되면은 오히려 다 긍정적으로 변하죠. 리플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들아 강조한 건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CIA가 만들었어요. 그 익명의 일본인 걔는 그냥 웃어 넘기면 되고요. CIA, 미국 CIA가 만든 게 비트코인이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숨은 뜻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안교수, 이건 뭐 체코가 잘 나갔는데 뭐 소련에게 다 뺏기고 체코가 어렵게 됐다가 이제 요즘 체코가 좀 조금 힘을 회복하고 있죠. 체코도 재밌는 나라예요. 제가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감동 깊었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프라하죠. 체코인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치, 그리스 총선, 블룸버그, VOA, 조은정, 이든영, 성예랑, 김태우, 국보, 학생의 소리, 오른소리, CBS, 어벤져스 전략회의, 서정욱, 천정욱, 파랭이, 시카고 매거진,
철수영, 우리 동네 BTV 김태우. 김태우를 2번이나 썼네. 자, 쓸만한 지식 VOA. 북한이 요즘 미사일 안 쏘니요? 인드라가 지주군도 있어라. 그랬더니 VOA하고 저하고 혹은 때로는 국유반하고 저하고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를 내놓으신 거 보면 인드라 방송을 많이 참고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인드라만의 착각이라고 그냥 저는 그냥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건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드라 쫄리면 돼지시든가 썼죠. 어쨌든 상호작용. 그다음에 G7.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한번 와야죠. 저는 모디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독일 총리가 왔죠. 이것은 굉장히 또 새로운 이벤트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국유반에서 좀 이벤트 좀 만들어 주세요. 모디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 총리 수낙도 오시면 좋죠. 한국에 오세요.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독일 총리가 왔어요. 굳이 뭐 일본에서 다 해결돼도 되는 거 굳이 왜 독일 총리가 10몇 년 만에 한국에 왔나. 독일 대통령은 좀 가끔가다 다녀왔는데 독일에서 실세는 총리지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독일 총리가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독일 3인당 총리니까 자유좌파 총리거든요. 이분이 왜 왔겠냐. 국방 때문이죠. 국방. 독일의 폴란드에 무기 제공했던 것은 여태까지 독일인데 한국이 이번에 됐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독일과 또 한국을 비교질하는 그런 어떤 좀 너무 유난스러운 국뽕 유튜버들은 좀 경계하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독일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차 죽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독일 제조업, 독일 화학, 독일하면 독일 제조업가 화학 아닙니까? 화생학, 이분의 선두자들 아닙니까, 여전히. 그런 면들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협력할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경쟁할 건 경쟁하되,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런 군사 부분에서 지휘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이 잘하는 장점이 있고 독일이 잘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거래, 군사 제휴, 부품 거래들에 피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한국과 독일과 한국 간의 군사 비밀 보호 협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에 온 것이고, 온 김에 또 이런 방위산업체 들려서 이렇게 또 실무자끼리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독일 총리가 온 겁니다. 할 일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독일 특징은 그거죠.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재무를 굉장히 따지고, 이쪽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사람들은 그냥 깍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깍쟁이. 아주 그냥 빈틈이 없어요. 깍쟁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한인회장 재선 성공. 시카고 뉴스 매거진. 그래서 세계 정치 수도는 워싱턴이고 세계 경제 수도는 뉴욕이고요. 그렇다면 국제 유통자본 수도는 어디죠? 시카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카고 언론, 시카고 대학, 시카고시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대학 출신이죠?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도 있잖아요. 경제학파 중에 시카고 학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 일본에는 도쿄대, 미국에선 어느 대학교? 시카고 대학. 잊지 마시기 바라고. 15길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게임 체인저가 지원된다. 이제 때가 됐다. 미국이 여태까지 전쟁 확대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거부해 왔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 때가 됐다. 그럼 왜 지금 이 때가 됐느냐? 예. 러시아의 그 비행기가 다 무력화된 상황이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제는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간단히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전투는 승리해도 전쟁에는 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투에는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도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 압력을 받으면 물려줘야 돼. 그 비난받으면 오히려 하느님만도 못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아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제렌스키에게 명분이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고 작전하기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한다. 뭐 당장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만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제안했던 것은 올 초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여름이거나 가을이거나 일단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들아 예상은 늘 한결같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제 여론 부담이 있다. 그러나 크림반도를 공략한다면 그것은 국제 여론을 얼마든지 희석시킬 수 있다. 크림반도만 해방시킬 수 있다면 영어 끝났습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 최단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이든 휴전이든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성패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루바삐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드시 인드라 말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일관된 생각이에요. 개전 초기부터 주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그 육군으로만 싸우고 있다. 공군도 실력이 뽀록 났고 해군 능력도 뽀록이 났고 완전히 지금 뭐 보통 국가로 전락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 외에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다. 보통 국가로 전락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최소한 우크라이나는 지지 않는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거나 진거나 다름이 없거나 이길 수는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경우에 수에서 일단 경류 한두 가지는 빠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지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길 수 없다.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제. 그리스가 압승을 거뒀죠. 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스의 자이파시오 성향의 정당을 2배 차이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다만 이게 연정 구성에는 단독 구성을 원하기 때문에 2차 총선으로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국유본 역사에서
그리스가 의외로 여러 가지 근대사에서 그때마다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20년대 그리스 독립, 그때 1820년대니까 그때는 이제 베어링 가문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 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또 그 그리스 근대올림픽 이런 것도 국유본의 영향이 있긴 있었다. 그 다음에 1948년 CIA가 처음으로 발족이 되면서 영국 정보부가 최초로 맡긴 임무가 그리스 문제였죠. 네. 그리고 최근에 10년 전에는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는 그때마다 어떤 그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어떤 관한 국유본의 어떤 시금석 방향기였다. 그리스를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리스를 포함한 동유럽에 대한 국유본의 구상을 얼추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그리스란 나라의 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가 의외로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워싱턴 톡! 조은정 앵커, 패트릭 크로닌 자주 나오셨죠. 그 다음에 앤서니 루이지에로는 자주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처음은 아닙니다. 몇 번 나왔어요.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 그 인상 수더분한 어떤 우리 동네 이웃 아저씨 같은 분 대신에 이분이 이제 선임국장이 되셨네요.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나다, 독일, EU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독일 외에도 EU 정상이 또 오나요?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성렬형 정부가 성공을 거둬주고 있다. 이번 방송은 인드라가 아주 사이다로 딱 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방송이다. 그래서 CFR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은 보셔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는 VOA 워싱턴 톡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보셔라. 내가 강조합니다. 그죠? 꼭 보세요. 이거는 다른 건 시간 없으니까 안 봐도 돼요. 근데 제가 가급적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CFR 기사는 일주일에 한 번, VOA 워싱턴 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시간 날 때 반드시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 조은정 아나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자국 이익에 무게를 둔 것은 현명한 외교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 조은정 앵커의 돌직구. 자, 쭉 보시면 되고요. 사드 위협 같은 거에 대한 맞선 것이 G7 회의 이제다. 이걸로 인드라 강조했던 거,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인가요? 그렇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제 여태까지 한국 대통령들이 해외만 나가면 국제 관계 얘기는 전혀 그냥 한반도 통일, 북한의 위협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레파토리가 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언제부터 달라졌냐? 성령 때부터 달라진 거야. 북한 얘기가 거의 없어. 대신에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자유, 연대, 뭐 이런 어떤 가치, 공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얘기가 거의 없고, 워싱턴톡에서도 북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천지개벽입니까? 상전벽해예요. 지난 시기에 달랐다 이거. 친중 시대는 끝났어. 이제 100년 동안의 친중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읽는 법, 그동안의 전문가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새롭게 역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세상이 확 변했어요. 그냥 레토릭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 지금 반중의 시대예요. 예? 친미 반중. 반중 친미는 파시즘. 예? 트럼프 따위나 하는 것이 반중 친미. 예? 제대로 하는 것이 이든영식의 친미 반중이다. 조은정 기자는 2007년부터 했고요. 북한에 억류된 캐나다인 석방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고, 14년에는 카타르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니시티를 보고해서 유엔 보고서에서 인용이 됐을 정도다. 워싱턴 톡의 최초 진행자였거든요. 전 최초 진행자여서 조은정 아나운서를 못 봤죠. 그리고 원래 출신은 2002년 한국 알량TV 출신이군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위에 거는 한국 국문 소개고, 이거는 영문 소개를 제가 번역한 거는, 영문에서는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거, 프랑스 불어와 문학학사를 박의를 받았군요. 아리앙TV에서 외교부, 통일부, 재정경제부의 앵커와 특보를 했다니까 역시나 뭔가 이쪽으로 나름대로 소양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돌직구 발언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좀 이쪽에 경험 연륜이 쌓여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젤렌스키, 성렬형의 G7, 한독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든영 이게 화제가 됐죠. 천조국 파랭이도 왜 저랬나. 우익파시오, 자유파시오는 이익동맹, 극과 극은 통한다. 자유좌파 이든영, 자유우파 베푸, 요런게 하도 얘기했으니까 나 생략. 그 다음에 이든영 중요한 외교 업적이 워싱턴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미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업적이에요. 워싱턴 선언은 업적입니다. 성렬형에게도 업적이고 이든영에게도 업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거 판짜기로 한 건데, 이걸 엄밀하게 보면 이건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 성렬형과 이든영, 이든영과 성렬형이 다 이득을 본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대한민국과 이든영이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렬형과 미국이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덜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땐 양보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든영과 대한민국이 더 많이 이득을 받고 성렬형 개인과 미국이 덜 이익을 봤어요.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든영이 성렬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이 무능외교, 무능부패, 수고통, 좌익파시오, 문준비는 반쪽노면도 그렇고, 이 좌익파시오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자기만 살리는, 양보한 것도 아니야.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양보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손실을 시킨, 손해만 끼친 게 반쪽 노면과 문전비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매국노였다. 그래서 제가 문전비와 반쪽 노면은 매국노다. 유한영만도 못한 매국노다.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든영 홈피에 가면, 백악한 사이트 가면 1위가 BTS 조회수입니다. 500만.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소프트 파워.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원도에도 큰 힘을 날 때가 되었다. 당장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래서 다시 국보TV에서 다시 예전처럼, 국보가 무슨 뜻이냐, 국민에게 보고하다 해서 앞자 국보, 그래서 다시 방송을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억울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다.
이런 식으로 탄압을 받으면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거죠. 자신의 말하자면 이게 훈장이에요, 훈장. 제가 볼 때는 이건 훈장이에요. 무슨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무슨 부패 비리로 됐다면 뭐 이거는 신뢰칠 수가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는 자유와 투사가 되는 겁니다. 자유와 투사가 되고 이러한 사안이면은 제가 볼 때 국기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구현 귀족은 아니지만 구현 귀족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쉬고 있을 때 부지런히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우리 김태우 국제 무대에서 좀 활약하려면 영어 공부 좀 부지런히 하시면서 이런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성현형도 만나고 세훈형도 만나면서 이렇게 쭉 만나세요. 그 법이 정한 헌도 내에서 두루 사람 만나면서 인사로 다니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초지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강서구청장은 무죄라고 이런 식으로 2만여 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가 없어요. 이거는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대법원장 깜빵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재판거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국기본이 김명수를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 김명수를 구속시켜야지 이렇게 국제 질서가 돌아가거든요. 제가 볼 때 한일 관계도 더 잘 돌아가고. 그러면은 4.15 부정선거. 일단 대법원이 바뀌어야 선관위도 바뀌거든요. 선관위가 바뀌면 4.15 부정선거도 여러 가지로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다리시라 이런 얘기를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딱 8.15 광복절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9.28 수복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뀔 겁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사람이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인물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5호선 연장 김포 인천 합의. 그래서 강서구도 연관이 있죠. 건폐장 이전이 조속 속도가 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소리 여의도 공원을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요. 원폭 희생자 의령비 방문 히로시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CFR에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이벤트를 CFR에서 의도하고, 그다음에 오바마나 이든영이 미국 일본 가면 꼭 이런 원폭 요런 데 가서 참배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시다는 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성렬형은 히로시마 저쪽 가서 위령부에 참배하고. 이런 것이 바로 자유좌파 자유우파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거죠. 트럼프와 반쪽 정은의 추잡한 동행, 문전비와 반쪽 정은의 추잡한 협작과 차원이 다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닥서클님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뭐 서정우 승리령 40% 돌파.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리얼미터, 리얼미터나 그 여론조사, 한국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어쨌든 추세만 보면 돼요. 추세만 보면 힘들어가.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지만 짧게 4, 5월 달은 성예랑 지지율 볼 필요 없고 국힘 지지율 볼 필요 없습니다. 저쪽 지지율만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드라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성렬형 지지율은 한 55% 정도로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힘 지지율은 현재 50% 바로 밑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리얼 밑에서 얘기되는 거, 있죠? 반정민당 지지율, 거기에서 그냥 넉넉 잡고 10% 떼어다가 국힘당에다 붙이면 최소치로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요. 저는 그보다 더 높게 보지만, 반정민당 지지율을 10% 빼서 국힘에다 붙이면은 대략 현재 지지율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조차 가장 지금 국힘이나 성렬형이 안 좋을 때가 좀 4월달, 5월달일 때, 내일 총선에도 국힘이 이겨요. 지금 여론은, 실제 여론. 그리고 인들아 늘 강조하는 게 성렬형 지지율이 돈봉투 때문에 올랐다. 리얼미터를 누가 주관하네. 리얼미터에서 저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거 원인이 인들아 얘기하죠. 아니 저는 김남국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여태까지 돈봉투 얘기 안 하고 코인 얘기 안 했잖아. 그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국제 정세가 지지율을 결정해요. 국제 정세가 원하면 성렬형 지지율,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제 정세가 원하지 않으면 성렬형과 국힘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국제 정세가 성렬형과 국힘을 원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국내 찌라시들은, 영세업체들, 여론조사들은 성렬형이 외교를 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돈봉투 얘기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한 달 전부터 돈 보던데 왜 이제야 국민들이 반응해? 여태까지 보도를 안 했나? 왜 성렬형이 외교 활동할 때 그제서야 돈봉투 얘기가 나와? 생각해보세요. 국내 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전 그래서 아예 국내 이런 애들, 반정민당 애들이 뭐라고 하나, 나 쟤네 듣보자 국회의원들 관심도 없어요. 저는 기억할 게 많아서 반정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기억을 못해. 없어질걸 쟤네들. 역사책에서 매국노를 기록할 애들은 역사책에서 보자고요. 매국노 명단에 반정민당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확인하면 돼. 지금 난 걔들 누구지도 몰라. 듣보잡들이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저는. 국제 정세를 보시면 돼. 국제 정세를 보면 차기 총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간다 이거예요. 근데 국제 정세가 안 좋다. 그러면은 차기 총선 성렬형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를 우선시해서 봐야 돼요. 국내 정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막 그냥, 어차피 좌우익 찌라시들이 빨리 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뭐 성렬형 지지율이 뭐 10%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잖아. 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 지랄도 몇 개가 안 남았어 제가 볼 때. 그 다음 오른소리, 대한민국 청년들 새로운 생각. 그래서 저는 제일 늘 생각하는 게 뉴미디어. 기존 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 점점 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AI 시대가 접어들면 기존에 뭐 했던 그 방송사나 언론사들은 영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미디어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뉴미디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철수형 열심히 당원 가입 운동하시면 되고. 자, 제가 국내 그 정치 유튜버들에게 이렇게 제가 조언 하나 한다면, 맨날 반정미당 까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칭찬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렬형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유와 연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좀 훌륭한 정치인, 맨날 뭐 이렇게 좌우익 파시스트들이 한국의 뭐 경제가 개판이고 정치가 개판이다 이런 얘기만 한데 거기에 포퓰리즘적으로 너무 그래서 까는 재미로만 남들 까다 보면 자기한테도 화가 미칩니다. 까는 것도 좋지만 제가 국내 그 정치 부분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칭찬 위주로 가잖아요. 칭찬이 거의 78%잖아요. 세훈이 형, 철수 형, 원일 형, 뭐 준표도, 홍준표도 얘기하고 큰 거다. 유정복, 김영환, 김태우 이런 식으로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성렬형만 칭찬하고 나머지들은 칭찬하고 맨날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물론 공천이 중요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너무 자기 이성만 차리는 방송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좀 더 칭찬하는 방송이 중요하지 않나. 뭐 까봐야 상당수 이제 국민들은 뭐라 하냐면 에이 이쪽은 어떨까 저쪽은 둘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뭐 발정당이 더 더럽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힘이라고 깨끗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확대시키는 그 상식을 무너뜨리지 않고 확대시키는 커먼센스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김태우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어떤 방송 필요하다. 세훈이 형을 키우는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철수 형이나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